자, 그럼 이쯤에서 케인스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 볼까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회에는 실업자가 늘 존재하므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소비 수요가 늘 부족하고 기업은 생산 설비를 놀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설비에 더 투자할 요인이 없어져서 투자 수요도 부족해지죠. 따라서 총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이로 인해 재고가 발생하므로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고용도 줄이게 되면서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더 감소하면서 소비 수요는 더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으로 더욱 깊숙이 침잠하게 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불황 상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케인스에 따르면 방법은 있어요. 바로 정부가 나서는 거죠. 아까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말씀드렸죠. 정부가 나서서 이 부족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충해주면 사회가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케인스는 주장해요.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둘 수만 있다면 공공지출의 크기와 집행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만약 세금이 안 거쳐도 빚을 내서, 즉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재정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릴 수도 있고요. 케인스는 대불황 상태에서는 정부가 일시적으로라도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이 민간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정부의 마중물 붓기를 통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가 민간의 투자 증가를 유발해서 완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이 불황에서도 정부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균형이 회복돼서 완전 고용이 달성될 거라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을 케인스는 거부하고 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거예요. 민간의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쉬운 예로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펼쳤던 이 재난지원금 정책을 들 수 있어요. 이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이 무너지고 이 불황 상태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가계에 현금을 쥐어주면서 돈을 쓰도록 유도한 건 이 케인스의 처방을 현실에서 응용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이외에도 케인스는 정부 개입을 통한 완전 고용 달성의 해법은 다양하다고 봤어요. 첫째, 부유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거죠. 이러한 논리의 근저에는 아까 설명한 저축의 역설이 깔려 있어요. 부유층은 전체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 성향이 크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면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소비 성향이 상승하게 되어 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죠.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이러한 케인스의 논리에 기반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 투자가 부진한 까닭은 투자의 리스크가 커서 예상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 투자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든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를 마련하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투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방안도 있죠. 정부는 투자를 결정할 때 이 가처분 소득이나 이자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에 비해서 더욱 장기적인 견지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불황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케인스는 주장했어요.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가지고 댐을 건설한다거나
도로를 닦는 공공사업을 벌여서 공공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겠죠.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이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실례고요. 케인스는 정부가 일으키는 투자 지출이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 이외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보고 이 민간 기업들이 경제의 앞날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된다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존재한다고 분석했어요. 이렇게 정부의 공공투자가 민간 투자를 견인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총수요가 증대되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논리이죠. 케인스는 이 불황기에 정부가 늘린 지출의 증가분은 본래 지출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국민소득 증대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항만을 건설한다고 해볼까요? 이 공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급여로 1억 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이 1억 원을 받은 노동자들은 그중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하겠죠? 이렇게 소비된 돈은 또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소득으로 들어갈 거고 또 이 중 일부는 저축이 되고 나머지는 소비에 사용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거치면서 연쇄적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창출된 소득의 총합은 처음에 정부가 지출한 돈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이 바로 승수 효과예요. 승수 효과는 클수록 좋겠죠? 사람들이 저축을 조금만 하고 소비를 많이 할수록 이 승수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는 이 저축의 역설이 도출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승수 효과가 잘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 확대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기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겠죠? 최소한 이론적으로는요. 국가 예산 자금이 바로 풀린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직접적이니까요. 그러면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서 소비가 죽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때 정부가 나서서 민간에 돈을 뿌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현실은 이론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90년대 일본을 강타했던 경기 침체기에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렸지만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무엇이 현실에서의 승수 효과 도출을 방해했을까요? 첫째, 사람들이 국가가 쥐어준 현금을 다 쓰지 않고 저축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워낙 경기가 나쁘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민간에 풀린 돈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모두 저축이 돼버린 거죠. 둘째,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는커녕 방해했기 때문이죠. 이걸 구축 효과라고 불러요. 밀어냈다는 거죠. 이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빚을 냈기 때문에, 즉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는 시중의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돼 버리게 된 거죠. 이처럼 현실은 이론이 깔끔하게 적용될 만큼 심플하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실의 경제 문제는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최적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을 조합한 형태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케인스의 이론도 여타 경제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완전 무결한 이론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즉, 케인스의 이론은 불황의 경제학으로 한때 그 효과를 입증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경기 침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전후 승승장구하던 케인스 경제학의 명성이 실추됐던 주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973년 발생한 제1차 오일 쇼크죠. 미국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역전패를 당한 중동 산유국들은 합심해서 이 서방 국가들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하면서
서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 결과 원유 공급 감소로 석유 가격이 무려 4배가량 상승하면서 휘발유 원재료 비용이 상승했고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생활은 위축되고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기 시작한 거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즉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전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케인스 학파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케인스 학파는 당시 경제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는데 이 당면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반대로 이 침체와 실업을 피하려면 더 가파른 물가 인상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던 이 복잡한 계량 경제 모형의 예측력이 오일 쇼크 이후로 부정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경기 침체가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발생할지와 정부의 확장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음을 의미하죠. 그 이후 이 케인스 경제학을 비판하며 애덤 스미스를 계승한 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득세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이 케인스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이 정책 입안에 있어서 각광받았던 거죠. 이후 케인스 학파는 자신들을 향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비판 일부를 받아들이고 이 새 케인즈 학파로 스스로를 재정비했고요. 이처럼 경제학 이론은 시대의 사건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득세하거나 입지를 상실하거나 수정 보완 및 종합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이처럼 특정한 경제 사조는 특정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조의 현실 설명력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케인스 이론은 코로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많은 정부들의 정책 입안에 참고가 됐지만 사실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비판에 당면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케인스 이론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여럿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축에 관한 생각이죠. 케인스는 저축이 총수요의 부족을 이야기해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죠. 저축한 소득이 모두 불타 없어지거나 증발해버린다면 모를까? 저축해둔 돈은 반드시 나중에 소비나 투자에 쓰이게 되죠. 저축 자체를 악덕으로 보기보다는 저축된 돈이 가치 있게 쓰이도록 유도하는 게 더욱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일 거예요. 투자를 위한 차익과 저축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저축부는 오히려 더욱 발전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경제 성장에 더욱 보탬이 되겠죠. 케인스가 저축을 낭비로 봤던 건 그의 이론이 다소 정태적인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동태적인 이 경제 성장 과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케인스의 걱정은 기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어떠신가요? 이 현실의 경제 정책에 많은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해온 케인스의 이론에 공감이 가시나요? 어떤 점이 설득력이 있고 또 어떤 점은 수정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떤 경제학 이론도 현실에 대한 완벽하고 완결적인 해답이자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되고 보완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도 이 책,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을 읽으면서 현실에 비추어 케인스의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는 귀중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